서울 최고 재벌의 여동생,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남편은 놀랍게도 내게 시동생의 속옷을 전부 손빨래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그 부당한 요구를 참을 수 없어 거절했다. 그러자 그는 내 뺨을 후려치며 자신의 분수를 알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날 밤 짐을 쌀 때 시어머니는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그 거짓골로 어딜 가겠다고? 라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나는 그런 협박에 오히려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오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전화기 너머에서는 수십 명이 회장님을 부르는 소리가 정중하게 울려 퍼졌다. 내 오빠는 침착하게 응답했다. 위치 보내. 그리고 마음 약해지지 마라. 3분 후 서울 최고 재벌의 개인 헬리콥터 편대가 우리 아파트 단지 상공을 선회했다. 이세연은 분수라는 두 글자가 자신의 결혼 생활의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민준과 결혼했을 때 그녀는 기댈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점점 조여오는 감옥에 발을 들인 것이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이 이사 오면서 갈등은 마치 덩굴처럼 그녀의 일상을 얽어매며 조용히 자라났다. 그러나 그 한 대의 뺨과 터무니없는 명령은 그녀의 모든 인내와 환상을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깊은 밤거리에서 그녀는 여행 가방을 들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귀에 거슬리는 조롱이 들려왔고 귓가에는 오빠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배경에는 연신 회장님을 부르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몇 마디를 내뱉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재벌가의 아가씨라는 신분은 길고 억압적이었던 밤을 찢어밟길 참이었다. 새벽빛이 밝아올 무렵 생체 시계가 정확히 이세연을 깨웠다. 창밖은 아직 희미하게 밝았고 회색빛 새벽 안개가 아파트 단지의 만물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서 아직 꿈속에 잠겨있는 남편 박민준을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결혼 1년 동안 그녀는 남편을 위해 매일 다른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소파 위에는 박민준의 것이 아닌 남성용 청바지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양말 한 짝은 카펫 옆에 떨어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마시다. 남은 소주병과 오징어 땅콩 껍질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재떨이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했고 공기 중에는 밤새 묵은 술과 담배 냄새가 역하게 풍겼다. 이세연은 한숨을 쉬며 어쩔 수 없이 이 난장판을 치우기 시작했다. 시부모님과 시동생 박민호가 들어온 이후로 그녀의 집은 점점 더 낯설어지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부모님은 사사건건 불평을 늘어놓았고 시동생은 이곳을 완전히 무료 여관과 뷔페 식당으로 여기는 듯했다. 그녀가 소주병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을 때 안방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졸린 눈을 비비며 걸어 나왔다. 그녀는 이세연이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실크 잠옷, 즉 짝퉁을 입고 있었다. 그건 지난 주말 이세연이 자신을 위해 산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사치스럽다고 투덜거리더니 다음날 어디선가 조악한 재질의 비슷한 옷을 구해와 입은 것이었다. 세연아,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김영자 씨는 하품을 하며 말했다. 마침 민호가 어제 농구하고 땀을 흠뻑 흘려서 갈아입은 운동복을 화장실에 던져놨더라. 이따가 네가 손으로 좀 빨아줘. 그건 소재가 약해서 세탁기에 돌리면 망가질 것 같아. 이세연은 손에 든 쓰레기 봉투를 꽉 쥐었다. 마음속에서 저항감이 끌어올랐다. 그 봉투 안에는 바로 어젯밤 그녀가 일부러 빨지 않은 시동생의 냄새나는 양말이 들어있었다. 어머니, 세탁기에 섬세 모드가 있어요. 그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그리고 저 오늘 디자인 시안 마감이라서 오후까지 제출해야 해요. 김영자 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손으로 빠는 게 깨끗하지. 네가 며느리인데 이까지 사소한 일도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이 늙은 내가 빨아야겠니?
침실에서 잠결에 깨어난 박민준이 불만 섞인 잠꼬대를 하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이세연은 마음속의 반박을 깊숙이 묻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웠다. 아침부터 다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나지막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들어섰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듯 그래야지라고 중얼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부엌은 더 이상 그녀의 안식처가 아니었다. 시아버지 박상철 씨가 세면대에서 자신의 틀니를 정성껏 헹구고 있었다. 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는 이세연을 보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세연은 묵묵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밥솥에서 밥을 푸고 김치찌개를 데우고 계란말이를 부쳤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쌓인 분을 준비하다가 냄비에 붙여진 4개의 계란말이를 보고서야 지금 집에 5 식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계란을 하나 더 풀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비좁음과 침해당하는 느낌이 보이지 않는 밧줄처럼 그녀의 숨을 조여왔다. 그녀와 박민주는 연애 결혼을 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은 공동대출로 방 2개짜리 이 아파트를 마련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이곳을 아늑하고 편안하게 꾸몄다. 박민준의 집은 시골이라 형편이 평범했고 결혼 예물은 형식적으로만 주고받았다. 이세연은 그를 이해했고 자신의 혼수 대부분을 이 작은 집을 꾸미는 데 썼다. 그녀는 이런 생활이 조용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과 사흘 전 박민주는 그녀의 동의도 없이 서울에 놀러온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동거가 시작되었다. 시동생 박민호는 작년에 전문대를 졸업하고 몇 군데 직장을 다녔지만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 현재는 간헐적 실업과 지속적 캥거루족 상태에 있었다. 이번에는 아예 눌러앉을 작정인 듯했고 박민준에게 서울에서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우리 부모님이 평생 고생하셨는데 아들 집에 며칠 머무는 게 뭐 어때서? 민호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박민주는 당시 단호한 태도로 그녀의 반대를 가차없이 묵살했다. 이세연은 그녀가 아끼는 원두를 차십처럼 한 움큼씩 컵에 쏟아붓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 며칠은 무한정 길어질 운명인 듯했다. 아침 식탁의 분위기는 어색했다. 박민호는 헝클어진 머리로 큰 하품을 하며 자리에 앉았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손을 뻗어 계란말이를 집었다. 엄마, 나 오늘 파란색 티셔츠 입을 건데. 그는 입에 음식을 가득 문 채 김영자 씨에게 말했다. 알았다. 밥 먹고 찾아줄게. 옷장 왼쪽 첫 번째 서랍에 있어. 김영자 씨가 대답했다. 이세연은 무심코 끼어들었다. 그 티셔츠 어제 막 개어서 넣어둔 건데. 그러나 박민호는 듣지 못한 듯 김영자 씨에게 계속 불평했다. 형수님이 어제 내 검은색 티셔츠를 염색시켜놔서 입을 수가 없잖아. 이세연의 손에 들린 젓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검은색 티셔츠는 그가 직접 밝은색 옷들 사이에 섞어 세탁 바구니에 던져넣은 것이었다. 그녀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김영자 씨는 즉시 이세연에게 비난의 눈초리를 보냈다. 세연아, 넌 빨래를 어떻게 하는 거니? 좀 잘 보고해야지. 민호 그 옷 몇십만 원짜리란 말이야. 이세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해명하려 했다. 어머니, 그건 민호가 직접.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민준이 짜증스럽게 말을 끊었다. 그는 우유컵을 그녀 쪽으로 밀며 말했다. 우유 다 떨어졌네. 더 따라와. 이세연은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을 보았다. 맞은편에서는 시어머니가 작은 아들에게 반찬을 집어주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국밥을 먹고 있었고 시동생은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며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누구 하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을 포함해서 누구 하나 그녀에게 밥은 먹었니?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유를 가지러 부엌으로 향했다.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고독감이 차올랐다. 마치 자신이 감정도 존엄도 잃어버린 투명한 가정부 같았다. 우유가 다 떨어졌다.
그녀는 냉장고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서러움과 분노를 필사적으로 억눌렀다. 이제 겨우 사흘째였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가정의 표면적인 화목을 유지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밤이 내리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 끈은 마침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끊어지고 말았다.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이세연은 일부러 사무실에서 1시간 더 머물렀다.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마음은 창밖으로 떠다녔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숨막히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보다 차라리 사무실에 남아 일의 번잡함을 견디는 편이 나았다. 결국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간이 되어서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섰다. 집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가 훅 끼쳐왔다. 부엌에서는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유난히 컸다. 고기 좀 더 넣어. 우리 민호 한창 클 때잖아. 이세연은 신발을 갈아 신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의 광경에 관자놀이가 지끈거리기 시작했다. 시동생 박민호가 소파에 큰 대자로 누워 있었다. 외출복인 청바지를 그대로 입은 채 그녀가 새로 산 베이지색 패브릭 소파에 아무렇지 않게 몸을 비비고 있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 팔걸이 끝에 다리를 걸치고 게임 조작에 따라 다리를 까딱거렸다.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가 가득했다. 시아버지는 텔레비전 앞 1인용 소파를 차지하고 트로트 프로그램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마치 방금 강도라도 휩쓸고 간 전쟁터 같았다. 아무도 그녀가 돌아온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을 가로질러 일단 침실로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돌리려 했다. 화장실 앞을 지날 때 이세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 앞에 있던 세탁 바구니가 밖으로 끌려 나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 옆에는 남성용 옷가지, 속옷, 양말, 그리고 뭉쳐진 청바지 한 벌이 던져져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색이 바래고 재질이 형편없는 몇 벌의 남성용 팬티가 가장 위에 보란듯이 던져져 있는 것이었다. 마침 시어머니 김영자 씨가 접시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를 보자마자 턱으로 그 옷 무더기를 가리켰다. 세연아, 마침 잘 왔다. 민호가 며칠 동안 갈아입은 옷이 다 저기 있어. 특히 저 속옷들. 네가 빨리 좀 빨아줘. 뜨거운 물에 소독도 좀 하고. 젊은 애들이라 열이 많아서 위생에 신경 써야 세균이 안 생긴단다. 그녀의 말투는 마치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무심했다. 이세연은 희미하게 땀 냄새가 나는 그 옷 무더기, 특히 몇 벌의 팬티를 쳐다보았다. 속이 울렁거렸다. 다 큰 시동생의 팬티를 손빨래하라는 것인가.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어머니, 그녀는 돌아섰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이 옷들은 세탁기로 빨 수 있어요. 그리고 속옷은. 박민호 씨는 이제 25살이고 어린애가 아니에요. 자신의 개인적인 속옷은 스스로 처리해야죠. 김영자 씨는 그녀가 이렇게 거절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팔뚝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게 무슨 소리니? 걔는 민준이 친동생이고 내 동생이기도 해. 형수는 엄마나 마찬가지라는데 동생 옷 몇 벌 빨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김영자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손에 든 접시를 식탁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세탁기가 어떻게 깨끗하게 빨아? 넌 그냥 게을러서 일하기 싫은 거잖아. 드라마 소리가 약간 줄어들었다. 시아버지가 소리를 낮추고 이쪽 상황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박민호도 게임에서 고개를 들고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이세연은 뜨거운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이건 게으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경계의 문제예요. 저는 제 남편을 돌볼 책임은 있지만 다 큰 시동생을 어린애처럼 시중들어야 할 책임은 없어요. 특히 팬티 같은 사적인 물건은 더더욱요. 경계?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김영자 씨는 허리에 손을 얹고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네가 박씨 집안에 시집온 이상 박씨 집안의 규칙을 따라야 하는 거야. 옷 몇 벌 빨라고 하는 건 널 대우해주는 거라고. 정말 자기가 무슨 재벌집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듣자 하니 내 친정도 별 볼 일 없다던데. 비수 같은 말이 사정없이 날아와 꽂혔다. 바로 그때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김영자 씨에게 붙잡혔다. 아이고 아들아, 네가 데려온 마누라 좀 봐라. 내가 민호 옷 몇 벌 빨아달라고 했더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나한테 무슨 경계선 타령을 하지 않나? 아주 반란을 일으키려 해. 김영자 씨는 허벅지를 치며 거의 울부짖을 기세였다. 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얼굴에 떠올랐던 피로가 순간 짜증으로 변했다. 그는 외투를 벗어 습관처럼 소파를 향해 던졌다. 예전 같으면 이세연이 조용히 받아서 걸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외투는 미끄러져 박민호의 발치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위로 떨어졌다. 또 왜 그래? 박민준의 목소리는 확연히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세연을 훑어보며 비난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옷 몇 벌 빨아달라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매일 시끄럽게 지겹지도 않아? 그는 전후 사정을 묻지도 않고 바로 그녀를 단정지었다. 이세연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민준 씨, 그건 당신 옷이 아니에요. 당신 동생의 속옷이라고요. 당신은 내가 그걸 손으로 빠는 게 그리 크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박민준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동생의 시선에 격분했다. 그 작은 당혹감은 순식간에 남자로서의 권위가 도전받았다는 분노로 변했다. 이세연, 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걔는 내 친동생이야. 옷 몇 벌 빠는 게 널 죽이기라도 하니?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그게 바로 네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의무야. 의무? 이세연은 그 두 글자를 비꼬듯 되뇌었다. 내 의무가 당신들 가족의 무료하녀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가질 자격이 없는 건가요? 존엄? 내 집에 살면서 내 돈으로 먹고 살면서 나한테 존엄을 논해? 박민주는 마치 꼬리를 밟힌 고양이처럼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이 집의 모든 건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시키는 대로 해. 잔말 말고 가서 빨아. 당신이 번 돈? 이세연은 기가 막혀 오히려 웃음이 나왔다. 이 아파트 계약금 절반 이상은 내가 냈고 매달 대출금도 당신이랑 같이 갖고 있어요. 집안 가구랑 가전제품 대부분은 내 혼수로 산 거고 심지어 당신이 지금 밟고 있는 바닥 타일도 내가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한 대의 따귀가 이세연의 말을 가차없이 끊었다. 그녀의 머리가 옆으로 확 돌아갔고 왼쪽 뺨에 순식간에 불이 붙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귀가 윙윙거렸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조차 울음을 그치고 경악한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손을 든 박민준도 스스로가 한 행동에 놀란 듯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당황함은 이내 더 큰 분노로 뒤덮였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문 앞에 있는 옷무더기를 가리키며 명령했다. 가서 빨아. 당장. 이세연, 좋게 말할 때 들어. 내 분수를 알아라. 뺨은 타는 듯이 아팠지만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혀끝으로 저릿한 입안을 살짝 건드리자 희미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눈앞에서 얼굴이 일그러진 이 남자를 응시했다. 마음속에 갑자기 낯선 감정이 솟구쳤다. 이 사람이 바로 그녀가 사랑을 위해 친정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안식처란 말인가? 이것이 그녀가 온 힘을 다해 지키려 했던 가정이란 말인가? 그녀의 시선은 더위 양양한 시어머니, 계속해서 트로트 방송에 몰두하는 시아버지, 그리고 입가에 조소를 머금은 시동생에게로 옮겨갔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은 다시 박민준에게 돌아왔다. 평생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지금은 더러운 속옷 몇 장 때문에 그녀를 향해 분노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남자. 그 순간 모든 서러움, 분노,
억울함이 차가운 결의로 응축되어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은 힘으로 변했다. 그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조차 신경 쓸 가치가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서 화장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의 의기양양한 콧방귀 소리와 시동생의 경멸적인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이 무자비한 승리를 축하하는 듯했다. 박민준도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이세연은 화장실 문 앞에서 쭈그려 앉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역겨운 옷무더기를 지나쳐 세탁 바구니 옆에 있던 대야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빈 대야를 들고 일어서서 망설임 없이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조롱이 들려왔다. 일부러 그녀에게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다. 어쭈, 아직도 성질 부리네. 그럴 배짱 있으면 나오지 마라. 이세연은 문에 기댄 채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느꼈다. 손에 쥔 휴대폰으로 쇼핑앱을 열어 가장 큰 여행 가방을 냉정하게 주문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소리 없이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신분증, 은행카드, 결혼 전에 구입한 보석과 화장품, 자신의 돈으로 산 가치 있고 휴대하기 편한 모든 물건들. 옷장에서는 결혼 전 자신의 옷과 신발만 골라 담았다. 혼수로 사온 것이나 박민준이 사준 것은 단 한 벌도 건드리지 않았다. 화장대 아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비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열어보니 통장 2개와 금붙이 몇 개가 들어있었다. 어머니가 그녀의 결혼을 축복하며 주신 예물이었다. 절박한 상황이 아니면 절대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절박한 순간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신속했으며 체계적이었다. 마치 전장에서 철수하는 병사처럼 가장 중요한 생존 물품만을 챙겼다. 창밖의 밤은 잉크처럼 짙었다. 침실 문밖은 박씨 가족의 희희낙낙하고 당연하다는 듯한 분위기였지만 문 안에서는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되찾고 있었다.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리자 찰칵하는 소리가 마치 단호한 마침표처럼 울렸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라. 네, 그 불쌍한 꼴로 어딜 가겠다고? 내 아들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세연은 하던 동작을 멈추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뺨을 맞은 부위는 여전히 인인조통했지만 기대와 사랑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황량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더 아팠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어둠 속에서 화면의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다가 거의 걸어본 적 없지만 기억 깊숙이 새겨진 번호에서 멈췄다. 이름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단 한 글자, 오빠. 이세연은 오빠와 마지막으로 연락했던 것이 박민준과의 결혼을 고집했을 때였음을 기억했다. 그 통화에서 남매는 크게 다투었다. 오빠는 그녀가 언젠가 후회할 것이라고 질책했고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일은 오빠랑 상관없어라고 쏘아붙였다. 그 후 거의 1년 동안 연락이 끊겼다. 가끔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내 오빠가 내 소식 묻더라. 잘 지낸다니 안심하더라라고 조심스럽게 전해주곤 했다. 하지만 이세연은 정말 잘 지냈을까? 그녀는 휴대폰 화면에 그 글자를 응시하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통화 버튼을 힘껏 눌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긴 통화 연결음은 한 번 한 번이 그녀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치는 망치 같았다. 그녀가 끊으려 할 때 갑자기 전화가 연결되었다. 저쪽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감정에 동요가 없는 듯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아. 거의 동시에 전화기 속에서 여러 사람이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업무를 보고하는 듯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회장님, 이 서류 결제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해외 지사 화상회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세연은 그 목소리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오랜만에 듣는 세연아라는 부름에 목이 메어왔다.
억지로 눌러왔던 강인함이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서러움과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의 심장을 덮쳤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눈에 고인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아내며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썼지만 그 속의 떨림까지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창밖의 깊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빠, 나 집에 가고 싶어. 전화기 저편은 2초간 침묵했다. 배경에서 들려오던 회장님 소리가 뚝 그쳤다. 마치 그의 손짓에 제지당한 듯했다. 이어서 그 침착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가차없고 군더더기 없었다. 오직 간결하고 힘있는 지시뿐이었다. 위치 보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목소리에 힘을 주어 세 글자를 덧붙였다. 마음 약해지지 마. 전화는 바로 끊겼다. 이세연은 휴대폰을 쥔 채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오빠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강력한 손이 그녀를 차가운 쉬면에서 단숨에 끌어올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신속하게 메신저 앱을 열어 집 위치를 전송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이세연은 천천히 침실문을 열었다. 문밖 거실에 있던 세 사람은 방금 그녀에 대한 심판을 마친 듯했다. 시어머니 김영자 씨는 그녀 손에 들린 여행 가방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다가 이내 얼굴에 더욱 경멸적이고 승리감에 찬 표정을 띄었다. 어머, 진짜 가려고? 이 밤중에 쇼하는 거 누구 보라고?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웃었다. 내가 한마디 하는데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거야.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 박민주는 소파에 앉아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가방을 들고 나오자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결국 차가운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녀가 때를 쓰며 밀당을 한다고 여기는 듯했다. 시동생 박민호는 희죽거리며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형수님, 왜 그래요? 그냥 빨래 좀 하는 건데. 하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내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이세연은 그들의 어떤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심지어 박민준의 시선조차 쳐다볼 가치가 없었다. 그 한 대의 뺨이 모든 정을 지워버렸다. 그녀는 곧장 현관으로 걸어가 허리를 숙여 신발을 갈아 신었다. 그녀의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태도에 시어머니는 격분하여 현관으로 달려와 그녀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꺼져. 당장 꺼져. 네, 그 보잘것없는 혼수나 챙겨서 꺼지라고. 어디 우리 민준이 없으면 네가 무슨 좋은 꼴을 당하나 보자. 길바닥에서 잠이나 자겠지. 이세연은 신발을 다 갈아 신고 똑바로 섰다. 문손잡이를 쥔 채 결연히 미래를 향했다. 그녀는 마침내 돌아섰다. 시선은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볍게 훑고 무심한 표정의 시아버지와 시동생에게 잠시 머물렀다. 마지막으로 시종일관 등을 돌리고 있던 남편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온기도 미련도 없었다. 이세연, 박민주는 그녀의 시선에 찔린 듯 갑자기 일어섰다. 목소리에는 마지막 위협이 담겨 있었다. 너 오늘 이 문 밖으로 감히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이세연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치 얼음 칼날처럼 답답한 공기를 갈랐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마치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여행 가방을 끌고 단호하게 걸어나갔다. 쥬!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녀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문을 세게 닫았다. 숨막히는 그 세계와의 단절이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스쳤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계속해서 바뀌는 붉은 숫자를 응시했다. 마음속에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한 줄기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갑자기 거대하고 이례적인 굉음이 하늘 높은 곳에서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며 점점 더 커졌다. 조용했던 밤의 아파트 단지를 깨뜨렸다. 그 소리는 천둥 소리도 일반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수많은 중장비가 동시에 작동하는 듯한 굉음이었다. 아파트 단지의 창문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다. 밤의 정적이 깨지고 주민들이 호기심에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소리지? 천둥인가? 아니야.
이 소리는, 굉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낮고 불안한 소리가 마치 바로 머리 위 상공을 맴도는 듯했다. 이세연은 문득 불안감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수십 대의 거대한 검은색 헬리콥터가 떠 있었다. 기체에는 절제되면서도 특별한 은색 휘장이 반짝였다. 그것들은 마치 위험 있는 검은 거대 독수리처럼 압도적인 편대를 이루며 아파트 단지 상공에 낮게 떠 있었다. 거대한 프로펠러가 공기를 휘저으며 귀가 먹먹할 듯한 굉음을 냈고 정면으로 불어오는 강풍에 단지의 나무들이 격렬하게 흔들리고 땅도 미세하게 진동했다. 창밖을 내다보던 모든 주민들이 경악했다. 박민준의 집문도 갑자기 활짝 열렸다. 박민준, 김영자, 박민호, 심지어 말이 없던 시아버지까지 모두 한데 엉켜 마치 전쟁 영화처럼 무시무시한 광경을 충격에 빠진 채 바라보았다. 세상에, 저게 다 뭐야? 김영자 씨는 겁에 질려 입을 떡 벌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민호도 넋이 나간 채 중얼거렸다. 형, 저거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박민주는 고개를 들어 거의 자신들의 아파트 건물을 뒤덮을 듯한 헬리콥터 편대를 응시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공포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헬리콥터 한 대가 고도를 낮췄다. 강력한 탐조등이 칼날처럼 밤의 어둠을 가르고 정확하게 아파트 입구 앞 공터를 비췄다. 여행 가방을 끌고 서 있는 이세연을 눈부신 빛으로 감쌌고 문 앞에 서 있는 박씨 가족의 겁에 질린 얼굴까지 선명하게 비쳤다.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키가 크고 늠름한 남자가 특수부대처럼 정확한 동작으로 민첩하게 먼저 내려왔다. 그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곧장 빗속에 있는 이세연에게 고정했다. 그는 그녀 앞으로 빠르게 걸어와 허리를 살짝 굽히며 더없이 공손한 말투로 말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집으로 모시라고 보냈습니다. 거대한 탐조등 불빛은 마치 무대의 스포트라이트처럼 이세연과 이 공손한 검은 정장의 남자를 눈부신 빛의 후광 속에 함께 감쌌다. 빛의 바깥쪽에는 소용돌이치는 기류에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무들과 겁에 질린 이웃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박씨 가족 4사람은 마치 정지된 조각상처럼 강렬한 빛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경악,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기묘한 감정이 뒤섞여 굳어 있었다. 김영자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방금 전에 오만하고 날카로운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본능적인 공포심에 아들 등 뒤로 몸을 움츠렸다. 박민호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거의 머리 위로 덮쳐올 듯한 거대한 물체를 올려다보며 다리가 후들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툭 하고 떨어졌지만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평소 조용하던 시아버지 박상철 씨도 이 순간 눈을 크게 뜨고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박민준이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집에서 내쫓은 아내에게 경호원이나 특수요원 출신으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집으로 모시라고 보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은 순간 새하얘졌다. 회장님, 아가씨, 집으로. 이 단어들은 모두 그가 아는 것이었지만 그 남자의 입에서 이세연을 향해 조합되어 나왔을 때 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이세연, 그의 평범한 가정 출신의 온화하고 순종적이며 다소 유약해 보였던 아내가 회장님, 아가씨 같은 칭호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그는 문득 빛의 중심에 있는 이세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빛 속에 서 있었고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날렸다. 여행 가방은 조용히 옆에 놓여 있었다. 강렬한 빛 때문에 그녀는 눈을 살짝 찌푸렸고 뺨에는 아직 그가 남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표정은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함, 심지어 차가운 거리감마저 풍겼다. 마치 이 무시무시한 광경이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상인 것처럼 보였다. 박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극히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덮쳤다. 세연아.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그는 거대한 소음을 뚫고 그녀를 부르려 애썼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저 사람들은 누구고? 이세연은 그의 부름을 듣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그저 앞에 있는 검은 정장의 남자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는 즉시 알아차리고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서 무전기에 대고 몇 마디를 했다. 가장 앞에 있던 헬리콥터의 문이 다시 열리고 더 긴 사다리가 내려왔다. 똑같이 검은 정장을 입은 민첩한 2명의 요원이 신속하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착지하자마자 곧장 이세연에게로 향했다. 한 명은 공손하게 그녀의 여행 가방을 넘겨받았고 다른 한 명은 그녀 곁에서 경호했다. 아가씨,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내려왔던 남자가 안내하는 손짓을 했다. 태도는 겸손했지만 거스를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다. 이세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잿빛으로 변한 시어머니, 나무 인형처럼 굳어버린 시동생과 시아버지를 스쳐 지나갔다. 마지막으로 경악과 공포로 가득 찬 눈의 박민준에게 닿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하면서도 차가웠다.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2명의 검은 정장 요원의 호의를 받으며 사다리를 향해 걸어갔다. 세연아, 잠깐만. 박민주는 애가 탔다. 뼈에 사무치는 공포에 사로잡혀 그는 그녀를 붙잡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그 회장님은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2걸음을 떼자마자 첫 번째 검은 정장 남자가 무표정하게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그의 앞을 막아섰다.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혹한 기운과 압박감이 순간 박민준에게 찬물을 끼얹었고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력하게 이세연이 2명의 검은 정장 요원의 도움을 받아 사다리를 오르고 헬리콥터 안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모든 검은 정장 요원들이 마치 잘 훈련된 공연처럼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지상에서 철수했다. 사다리가 걷히고 문이 닫혔다. 거대한 탐조등 불빛이 갑자기 사라졌고 헬리콥터의 굉음이 다시 커지며 광풍을 일으켰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뒤집어 놓을 듯한 바람에 그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그리고 수많은 경악한 시선 속에서 거대한 헬리콥터 편대는 방향을 틀어 올 때와 마찬가지로 천둥 같은 기세로 도시의 밤하늘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죽음 같은 정적과 완전히 뒤집혀버린 현실뿐이었다. 굉음이 멀어지고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 앞에서 박 씨 가족은 마치 저주에 걸린 듯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밤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한기를 실어왔지만 그들 마음속에 휘몰아치는 공포와 불안을 쫓아내지는 못했다. 김영자 씨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아들의 팔을 세게 붙잡았다.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날카롭게 뒤틀렸다. 아들아, 저게 뭐였니? 저 비행기들. 걔들이 이세연을 뭐라고 불렀지? 아가씨?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박민호도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전에 희죽거리던 경박함은 찾아볼 수 없고 짙은 후회와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형수님, 시골 사람 아니었어? 돈도 별로 없다고 했잖아. 이거 영화 찍는 거 아니지? 박상철 씨는 입술을 한참 떨다가 마침내 한마디를 내뱉었다. 우리가 큰일을 저질렀다. 큰일을 저질렀다. 박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의 얼굴은 쇠처럼 굳어 있었고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다. 잠깐의 승리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전례 없는 공포가 대신했다. 이세연의 마지막 그 차가운 눈빛,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검은 정장 남자의 공손한 태도, 회장님이라는 호칭.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고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가능성 하나가 독사처럼 그의 뇌리를 파고들며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이세연의 번호를 눌렀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차가운 안내 음성이 무거운 망치처럼 그의 심장을 내리쳤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메신저 앱을 열어 익숙한 프로필 사진을 찾았다. 격분한 상태로 메시지를 작성했다. 세연아, 방금 그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 누구야? 어디 갔어? 빨리 말해줘. 걱정돼.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눈에 거슬리는 붉은색 느낌표가 눈앞에서 깜빡였다.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수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그를 차단했다. 박민주는 그 선명한 붉은 느낌표를 보며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발밑에서부터 한기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떠났다. 그것도 그가 전혀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김영자 씨는 옆에서 여전히 걔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일부러 사람 고용해서 우리 겁주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틀림없어. 그거지 같은 꼴을 하고 라며 쉴 새 없이 질문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다. 닥쳐요. 박민준이 갑자기 포효했다. 이마에 푸른 힘줄이 솟아올랐다. 김영자 씨는 그 소리에 놀라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고 갑자기 이성을 잃은 아들을 겁에 질린 채 쳐다보았다. 들어가요. 다들 들어가. 박민주는 마치 갇힌 맹수처럼 두 눈이 시뻘개져서 문 앞에 있던 세 사람을 집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뒤따라 들어가 문을 거칠게 쾅 닫았다. 거대한 문 닫는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며 바깥 세상의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다. 방금 전의 충격적인 장면은 끔찍한 환영처럼 각자의 마음속에 깊이 밝혔다. 그 검은 헬리콥터들, 그 공손한 검은 정장 남자들, 아가씨라는 호칭, 그리고 이세연의 마지막 그 차가운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인물을 완전히 건드렸다는 것을 소리 없이 선언하고 있었다. 박민주는 무력하게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온몸이 형언할 수 없는 황당함과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세연과 연애할 때 그녀가 항상 자신의 가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언급했던 것을 떠올렸다. 부모님은 평범한 은퇴한 공무원이고 오빠는 사업을 해서 좀 바쁘다고만 했다. 그때 그는 사랑에 빠져 깊이 파고들지 않았고 심지어 그녀의 집안 형편이 비교적 평범하다는 것에 은근한 우월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아무것도 과시하지 않았고 소박하게 생활하며 열심히 일하고 그와 함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 사업을 해서 좀 바쁜 오빠. 끔찍한 연상이 그의 뇌리에서 천천히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는 얼음 동굴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침실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서랍이 열리고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마침내 그는 잡동사니 아래에 깔려있던 이세연의 낡은 앨범을 찾아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넘겼다. 그들의 커플 사진을 지나 마침내 이세연이 아주 오래전에 찍은 가족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이세연이 가운데 서 있고 양옆에는 자애로운 부모님이 그리고 그녀 뒤에는 흰 셔츠를 입은 눈매가 날카롭고 기품이 넘치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박민주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비록 앳되어 보였지만 그 이목구비의 윤곽, 박민준의 숨이 멎었다. 피가 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그 남자를 알아보았다. 바로 서울시 경제뉴스, 헤드라인과 TV 인터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그 사람이었다. 젊은 나이에 자수성가하여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세우고 늘 서울시, 나아가 전국 부자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는 전설적인 인물. 이세연의 오빠가 바로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진혁그룹의 이진혁 회장이었다.
박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앨범이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는 멍한 눈으로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귓가에는 이세연의 그 차분했지만 저주 같았던 말이 다시 울리는 듯했다. 당신 후회하게 될 거야. 후회? 후회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그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제 손으로 부숴버리고 천국의 주인의 여동생을 지옥으로 힘껏 밀어넣은 것이었다. 김영자 씨가 조심스럽게 침실 문가로 다가와 넋이 나간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아, 아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세연, 걔 오빠가 대체 누구야? 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무지와 공포로 가득 찬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다. 갑자기 우는 것보다 더 귀에 거슬리는 허허하는 웃음소리를 냈다. 웃음소리에는 절망과 자조가 섞여 있었다. 누구냐고요?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눈빛은 흐릿했다. 어머니, 우리 끝났어요. 우리가 그녀를 쫓아냈어요.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여동생을 동생 속옷 안 빨았다고 그렇게 집에서 쫓아냈다고요. 김영자 씨는 재벌이라는 두 글자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오빠라는 말만 듣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말했다. 재벌은 무슨 재벌이야. 누가 누굴 꼽죠? 설령 걔 오빠가 진짜 돈이 좀 있다 한들 어쩔 건데? 우리를 잡아먹기라도 하겠어?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우리 아들 조건이면 더 좋은 여자 얼마든지 만나. 돈이 좀 있다고요? 박민주는 분노에 차서 어머니를 쏘아보았다. 눈에는 절망과 광기가 번뜩였다. 어머니, 이진혁이라는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본 헬리콥터들은 아마 그의 장난감 진열대에서 가장 작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뜻이라고요. 어머니,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났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완전히 끝났다고요. 그는 거의 절규하듯 이 절망적인 말을 쏟아냈다. 김영자 씨는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굳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진혁.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아들의 마음속 공포를 천천히 소화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TV와 신문에서 자주 보이고 모든 사람이 경외심을 담아 언급하는 그 이름. 그는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부를 가진 마치 전설 속 인물 같았다. 이세연이 바로 그 이진혁의 친여 동생이었다니. 김영자 씨의 두 눈이 순간 최대로 커졌다. 동공에 비친 것은 더 이상 방금 전의 충격적인 헬리콥터가 아니었다. 미래의 끝없는 차가운 악몽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무력하게 앉아 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몸에서 역한 냄새가 풍겼다. 그녀는 겁에 질려 실금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집 전체는 죽음처럼 고요했고 공포는 멸망의 그림자 아래 조용히 퍼져나갔다. 그날부터 박민준 일가의 좋은 날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헬리콥터 내부는 고효율 방음제 덕분에 소음이 크게 줄어들어 낮은 웅웅거림만 남았다. 내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호화로웠다. 가죽 시트, 원목 장식, 모든 시설에서 절제되면서도 극도의 세련미가 풍겼다. 우아한 여성 비서가 이세연에게 따뜻한 물 한 잔과 따뜻한 물수건을 부드럽게 건넸다. 아가씨, 잠시 쉬고 계십시오. 비행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이세연은 물수건을 받아 여전히 붉게 부어오르고 뜨거운 왼쪽 뺨에 가볍게 댔다. 따뜻한 습기가 따끔거리는 통증을 조금 완화시켜 주었다. 그녀는 편안한 의자에 몸을 기대고 부드럽고 넓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펼쳐져 마치 하늘에 뿌려진 찬란한 은하수 같았다. 화려하지만 냉담했다. 마치 그녀가 방금 탈출한 집처럼. 한때는 그토록 따뜻하고 밝았지만 들어가 보니 그 속은 추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1년 전 그녀는 오빠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심지어 가족과 냉전까지 불사하며
박민준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는 사랑밖에 보이지 않았고 오빠가 속물이라 자신의 순수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민준의 약속을 믿었고 두 사람의 노력으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배경을 숨기고 박민준에게 자신이 평범한 가정 출신이라고만 말했다. 그 차이가 그에게 부담을 줄까봐, 그리고 그 거대한 집안 차이가 그녀 마음속 순수한 사랑을 더럽힐까봐 두려웠다. 오빠는 당시 화가 나서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이세연, 너는 오늘 너의 순진함 때문에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때 울면서 나한테 돌아와서 빌 생각 말아라고 쏘아붙였다. 그녀는 그때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굶어 죽고 길에서 구걸할지언정 절대 오빠한테 돌아가서 빌지 않을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말이 얼마나 우습고 비참했던가. 현실은 그녀에게 통렬한 따귀를 날렸다. 그 고통은 박민준의 손찌검보다 더 철저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박민준의 집안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을 이해하고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자진해서 부담했다. 그가 일 때문에 힘든 것을 배려해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그가 신경 쓰지 않도록 했다. 심지어 그가 시부모님과 시동생을 데려와 함께 살자고 했을 때도 마음속으로는 1000만 번 싫었지만 결국 인내를 선택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감사와 소중함이 아니었다. 점점 더 심해지는 요구, 당연하다는 듯한 불임, 심지어는 존엄성을 파괴하는 모욕과 폭력이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와 눈가를 타고 흘러내려 손에 든 값비싼 물수건을 적셨다. 그녀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음이 아팠다. 자신의 헌신이 개에게 준 먹이처럼 헛되었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비서는 조용히 옆에 앉아 배려심 있게 티슈 한 상자를 건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내에는 그녀의 억눌린 낮은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40분 후 헬리콥터는 도심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 헬기장에 안정적으로 착륙했다. 문이 열리자 오빠 이진혁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몸에 잘 맞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기품이 넘쳤다. 마치 차가운 기운을 두른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지만 안경 너머의 시선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이세연의 울어서 붉어진 눈과 부어오른 뺨을 보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주변의 기운이 순간 영하로 떨어지는 듯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비범한 분위기의 비서 몇 명은 감히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세연은 사다리를 내려왔다. 밤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려 유난히 가냘프고 연약해 보였다. 오빠에게 시선이 닿자 코끝이 찡해지며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쉬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이진혁은 아무 말 없이 한 걸음 다가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망설임 없이 그녀의 몸에 둘러주었다. 그녀를 완전히 감쌌다. 그의 체온과 은은한 삼나무 향이 밴 코트가 순식간에 밤의 찬바람을 몰아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부은 뺨을 가볍게 건드렸다. 동작은 다소 서툴렀다. 이런 부드러운 행동에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누가 때렸어?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이 떨어질 것처럼 차가웠다. 이세연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박민준. 그녀는 그 이름을 천천히 내뱉었다. 마음이 몹시 썼다. 이진혁의 눈빛이 순간 무섭게 어두워졌다. 마치 먹구름이 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결국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여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엘리베이터는 꼭대기층 복층 펜트하우스로 직행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눈에 들어온 것은 넓고 밝으며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한 공간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찬란한 도시의 야경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펼쳐져 마치 온 은하수를 발 아래 둔 듯했다. 그때 기품 있고 온화하며 실내복을 입은 중년의 아름다운 부인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이세연의 어머니였다. 세연아. 딸을 보자마자 어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다가와 그녀를 꼭 껴안았다. 내 딸, 고생 많았구나. 얼굴은 왜 이래? 누가 때렸니?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 익숙한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세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어머니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다. 마치 지난 1년간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을 다 쏟아내는 듯했다. 이진혁은 조용히 한쪽에 서서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곁에 있는 비서를 쳐다보았다. 비서는 즉시 다가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회장님, 사건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아가씨의 뺨 상처는 오늘 저녁 박민준이 때린 것입니다. 원인은 박민준의 어머니가 아가씨에게 시동생의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요구했고 아가씨가 거절하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박민준이 어머니 편을 들며 손을 썼습니다. 그리고 박민준과 그의 가족은 여러 차례 아가씨에게 언어적 비하와 인격 모독을 가했습니다. 비서는 그에게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 위에는 방금 도착한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박씨집 현관에서 박민준이 손을 높이 든 모습, 김영자 씨가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치는 모습, 박민호가 옆에서 희죽거리는 모습, 그리고 이세연이 뺨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희미하지만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녹음 파일도 있었다. 이세연이 미리 준비했거나 혹은 이진혁이 그녀 곁에 배치해둔 사람이 녹음한 것이 분명했다. 이진혁은 사진 속 박민준의 흉악한 얼굴을 응시하고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그 가족의 가혹한 말과 선명한 따귀 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턱선이 칼로 깎은 듯 날카로워졌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저기압에 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온도가 갑자기 빙점까지 떨어진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번호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다. 서해안 신도시 프로젝트 즉시 중단해. 박민준이 소속된 회사와의 모든 협력 전면 중단이야. 위약금은 우리가 물지. 그리고 그의 동생 박민호, 그리고 부모 박상철과 김영자, 그들 명의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 사회보험 기록, 심지어 인터넷 대출 정보까지 전부 조사해.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어떤 회사도 그들과 어떤 형태로든 협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사는 집, 소유권과 대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해.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차가운 망치처럼 언제든 박민준 일가의 생존 기반을 부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그가 돌아서자 이세연과 어머니는 이미 눈물을 그치고 시선을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이세연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다. 오빠. 이진혁은 그녀 앞으로 걸어가 손을 들어 서툴게 그녀의 얼굴에 남은 눈물 자국을 닦아주었다. 이세연, 기억해. 그는 그녀의 눈을 응시하며 쇠처럼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나 이진혁의 여동생은 아무나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약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예전에 네가 철없이 구는 걸 내버려 둔 건 네가 좀 좌절을 겪어보길 바라서였어. 하지만 이제 됐어. 오늘부터 아무도 네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어. 그는 말을 마치고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세연이 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는 정장 재킷을 집어들고 문 밖으로 향했다. 오빠, 어디가? 이세연이 반사적으로 물었다. 이진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목소리는 칼처럼 차가웠다. 네게 이자 좀 받아다 주러. 문이 조용히 닫혔다. 이세연은 사라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들이 곧 공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직감했다. 어머니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한숨 쉬었다. 내 오빠한테 맡겨두렴. 이 아이, 애초에 내 오빠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세연은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날 밤 어머니의 부드러운 위로 속에서 이세연은 부드럽고 편안한 큰 침대에 누웠지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뺨의 통증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었다. 도시의 다른 한편 박민준의 집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마치 끝없는 공포와 의심, 그리고 곧 닥쳐올 운명이 밤을 지새우는 듯했다.
그날부터 뒤집힌 세상은 이제 막 돌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박민주는 다급하고 귀에 거슬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이 깼다. 밤새 잠 못 이룬 그는 동이틀 무렵에야 겨우 잠이 들었다. 머릿속은 헬리콥터의 굉음과 이세연의 차가운 얼굴로 가득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울려대는 휴대폰을 집어들자 사장님의 번호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도록 애썼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격분한 고함 소리가 말을 끊었다. 박민준,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사장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로 뒤틀려 박민준의 고막을 찢을 듯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박민준의 심장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서리처럼 그의 마음을 덮쳤다. 무슨 일이냐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물을 낯짝이 있어? 사장은 분노에 차 물건을 부수는 듯했다. 오늘 아침, 바로 방금 전에 진역그룹 법무팀이 직접 찾아와서 모든 협력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고 통보했어. 지금 진행 중인 서해안 신도시 대형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알아? 그들에게 위약금은 푼돈이겠지만 우리한테는 파멸적인 타격이라고. 진역그룹. 박민준의 머릿속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 순간 새하얘졌다. 맞다, 그였다. 이세연의 오빠, 이진혁. 사장의 포효는 여전히 귓가에 울렸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쪽에서는 협력 중단 이유가 너 때문이라고 한마디만 했어. 박민준, 너 도대체 이진혁 회장한테 무슨 잘못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죽으려거든 혼자 죽지. 왜 회사를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 사장님, 제발 제 설명을 들어주세요. 박민주는 말을 더듬으며 온몸을 떨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설명은 개뿔, 꺼져. 넌 해고야. 당장 꺼지라고. 네가 저지른 사고 때문에 이제 소송당할 일만 남았어. 제기랄. 사장은 그에게 어떤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분노에 차 전화를 끊었다. 통화 종료음이 박민준의 귓가에 울렸다. 마치 상여 소리처럼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온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해고, 소송, 회사 부도. 단지 그가 이진혁의 여동생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복수는 이토록 빠르고 거침없이 닥쳐왔다. 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다시 미친 듯이 울렸다. 친한 동료의 전화였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대리, 박 부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사장님이 아까 회사에서 난리를 치셨어. 너 고소할 거라고. 그리고 진혁 그룹 쪽에서 앞으로 너 쓰는 놈은 자기들과 척을 지는 거라고 했다더라. 너 대체 어떤 신한테 밉보인 거야? 동료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고 공포와 의아함으로 가득했다. 박민주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업계에서 퇴출. 이진혁은 그의 생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작정이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 신용대출부 직원이었다. 박민준 고객님, 유감스럽게도 알려드립니다. 재심사 결과 고객님의 신용등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모두 저희 은행의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영업일 이내에 남은 모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산 동결 및 경매 절차를 개시할 것입니다. 말도 안 돼. 김 과장님, 뭔가 착오가 있으실 겁니다. 제 신용은 아주 좋습니다. 박민주는 거의 무너질 듯 목소리가 떨렸다. 본점의 직접적인 지시입니다.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차갑게 통화를 마쳤다. 일시 상환. 그가 어떻게 그 많은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단 말인가? 집과 차를 판다고 해도 시간이 부족했다. 박민주는 현기증을 느끼며
침대 옆으로 쓰러질 뻔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마치 저승사자의 부름 같았다. 이번에는 동생 박민호의 전화였다. 전화를 받자 박민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다. 형, 끝났어. 다 끝났다고. 방금 새 회사에 출근했는데 인사팀에서 나를 막아서더니 통보를 받아서 채용할 수 없대. 심지어 예전에 하던 배달앱 계정까지 영구 정지됐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뒤이어 어머니 김영자 씨의 다급한 외침이 문 밖에서 들려왔다.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아, 큰일 났다. 네, 내 아버지께서. 박민주는 급히 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김영자 씨는 얼굴이 잿빛이었고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내 아버지가 방금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받았는데 해고당했대. 입주민 물건을 훔쳤다고. 경찰이 곧 잡으러 온다고 했어. 내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신 분인데 어떻게 도둑질을 해. 이건 완전 모함이야. 박상철 씨는 문 뒤에 움츠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얼굴에는 공포와 억울함이 가득했다. 난 안 훔쳤어. 안 훔쳤다고. 오르릉. 박민준의 머릿속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했다. 직장, 대출, 가족, 전방위적인 타격이 치명적인 중상처럼 덮쳐왔다. 불과 한나절 만에 그와 그의 가족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이 모든 것은 어제 그가 시동생의 속옷 문제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세연의 뺨을 때린 것에서 비롯되었다. 단지 사소한 일 하나가 그들의 운명을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이것이 권력의 차이란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여동생을 건드린 대가란 말인가? 김영자 씨는 점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녀는 박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손톱이 그의 살을 깊이 파고들었다. 목소리는 절망적이고 처절했다. 이세연 때문이야. 알겠어? 가서 걔를 찾아. 빨리 가서 빌어.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오빠한테 우리 좀 용서해달라고 해.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이럴 수는 없어. 이건 우리 목숨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야. 빌라고? 박민준의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어떻게 그녀를 마주할 수 있을까? 그는 어젯밤 이세연의 얼음장 같던 눈빛을 떠올렸다. 꺼져,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내뱉었던 자신의 모진 말을 생각했다. 머릿속에는 그 눈에 거슬리는 붉은색 느낌표가 떠올랐다. 지금 가서 빈다고 그녀가 과연 그를 봐주기나 할까? 거대한 후회가 독사처럼 마음속을 헤집고 다녔다. 고통에 숨 쉬기조차 힘들었다. 왜 그때 그렇게 눈이 멀었을까? 왜 귀한 진주를 나무토막처럼 여겼을까? 왜 그깟 하찮은 허영심과 자존심 때문에 가족들이 그녀를 모욕하는 것을 방치했을까? 이제 모든 후회는 너무 늦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는 문틀을 따라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억눌린 채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를 냈다. 김영자 씨도 무력하게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며 허벅지를 쳤다. 입에서는 저주와 애원이 뒤섞여 나왔다. 박민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멍하니 옆에 서 있었다. 손에서는 끊임없이 울리는 빗독촉 전화가 그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 박상철 씨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이 순간 한때 기세등등하게 며느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가족은 무자비한 현실에 완전히 짓밟렸다. 자업자득의 쓴맛을 맛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진혁이 말한 이자는 이제 막 걷히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이후 며칠간 박민준 일가에게는 지옥 같은 고통의 나날이 이어졌다.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전화와 문자가 폭풍우처럼 쏟아졌고 내용은 점점 더 가혹해지더니 마침내 차가운 내용 증명이 되어 그들의 집문에 가차 없이 붙었다. 은행이 준 3일의 기한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거액의 현금은 여전히 요원했다. 부동산과 차량의 동결, 경매 절차도 잇따라 통지되었다. 박민주는 자신이 아는 모든 금융기관과 지인을 찾아다니며 돈을 빌리거나 재대출을 받으려 했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의례적인 인사 몇 마디를 나눈 뒤로는 연락을 피했다. 그 업계 퇴출령은 보이지 않는 높은 벽처럼 그의 모든 생존 경로를 막아섰다. 그는 심지어 한때 그에게 아부하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냉대 아니면 조롱이었다. 민준아, 내가 돕고 싶지 않은 게 아니야. 네가 이번에 건드린 인물이 너무 거물이라서 엮이는 놈은 다 죽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그랬어? 감히 진역그룹 아가씨한테 손을 대다니 정말 용감무쌍하구나. 인정의 변화를 그는 이 며칠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 아버지 박상철 씨의 상황이 가장 비참했다. 절도 혐의로 관리사무소에서 해고당했다. 비록 상대방이 결국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진혁이 남긴 마지막 잡이었을 것이다. 그 오명은 이미 퍼져나갔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그는 이제 그런 추악한 이름을 짊어지게 되었다. 생계를 유지할 직장을 잃은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에 그는 병석에 누웠고 마치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동생 박민호의 처지는 더욱 나빴다. 모든 정규직 채용 경로가 그에게 닫혔고 가장 단순한 배달이나 설거지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었다. 예전의 술친구들은 모두 증발한 듯 자취를 감췄다. 그는 불안에 떨며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 이전에 체면 때문에 빌렸던 소액 대출이 연체되기 시작했고 빚독촉 전화는 점점 더 심해져 부모님과 형의 휴대폰을 미친 듯이 공격했다. 험한 욕설과 끔찍한 협박에 김영자 씨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매일 넋이 나간 상태였다. 김영자 씨의 나날은 고통스러웠다. 한때는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였지만 이제는 매일 눈물로 지새우며 놀란새처럼 불안에 떠는 신세로 전락했다. 마음속 후회는 창자가 뒤틀릴 정도였다. 수없이 자신의 눈이 멀었다고 저주했다. 복덩어리를 빗자루 별 취급하며 집에서 쫓아냈으니 말이다. 모든 원망은 공연히 작은 아들에게 쏠렸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 더러운 옷과 낡은 속옷이 어찌 이런 큰 재앙을 불러왔겠는가. 집안은 암울한 기운에 휩싸였다. 다툼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절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가서 빌어, 반드시 가서 빌어야 해. 김영자 씨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미친 사람처럼 박민준에게 소리쳤다. 너는 걔 남편이었잖아. 부부의 정이 있는데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어.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정말 죽는 길밖에 없어. 박민주는 덥수룩한 머리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마치 갇힌 짐승처럼 집안을 서성였다. 그가 빌고 싶지 않아서였을까? 하지만 무슨 낯으로 그녀를 마주한단 말인가.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세연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연락 방법을 시도했다. 전화, 메신저, SNS, 심지어 이메일까지. 하지만 예외 없이 돌멩이를 던진 듯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예 차단되어 있었다. 이세연이 일했던 회사조차 그녀가 이미 퇴사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그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오직 그와 그의 가족만이 제자리에서 끝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갈게. 내가 찾아갈 거야. 김영자 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눈빛은 광기에 차 있었다. 걔 친정 어디 있는지 알아. 예전에 말했던 옛날 주소. 내가 걔네 집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을 거야. 걔가 안 나올 리가 없어. 박민주는 말리려 했지만 김영자 씨는 이미 마지막 구명다처를 잡은 듯 방으로 달려가 무언가를 뒤졌다. 마침내 구겨진 종이 쪽지 하나를 찾아냈다. 그 위에는 희미한 옛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박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이를 악물고 뒤따랐다. 박민호도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이제 그들은 이스의 희망이라도 놓칠 수 없었다. 그 희미한 주소를 따라 그들은 마침내 오래된 구도심의 주택가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다. 수소문해 본 결과 이세연의 가족은 이미 몇 년 전에 이사를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디로 갔는지는 이곳 사람들 중 아무도 몰랐다. 김영자 씨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빠르게 사라졌다.
그녀는 더러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눈물을 쏟아냈다. 울음소리는 처절했고 주변 주민들의 호기심 어리고 경멸적인 시선을 끌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업보람, 내 팔자야. 박민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수치심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워 거의 끌다시피 하며 그들을 창피하게 만든 그곳을 빠져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마치 세구에 걸어다니는 시체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낙담한 채 자신들의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뜻밖에도 익숙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길가에 서 있었고 차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몸매는 늘씬했고 분위기는 차가웠다. 앞장선 남자의 손에는 그들이 지금 가장 보고 싶어 하는 것, 즉 유명 로펌의 로고가 찍힌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박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덮쳐왔다. 그는 저런 서류 봉투를 알았다. 은행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내용 증명이 저런 봉투에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이 무표정한 차가운 눈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박민준의 마음속에 절망이 차올랐다. 박민준 씨 되십니까? 앞장선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네, 제가 박민준입니다만. 박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매마 있었다. 남자는 서류 봉투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차갑게 내밀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연 씨의 위임을 받아 이혼 합의서를 전달해 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이혼 합의서. 박민주는 마치 뜨거운 것에 댄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서류를 쳐다보았다. 김영자 씨도 울음을 그치고 눈에 공포가 가득했다. 박민호는 멍하니 목을 움츠리며 형 뒤로 숨었다. 말도 안 돼. 세연이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민주는 흥분해서 합의서를 밀쳐내려 했다. 검은 정장 남자는 그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여전히 냉담한 어조로 말했다. 이세연 씨는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재산 분할,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조소를 띄웠다. 이세연 씨는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때는 귀하 및 귀하의 가족이 이세연 씨에게 장기간 가한 정신적 학대, 인격모독, 그리고 최종적으로 심각한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 인격모독, 가정폭력, 법적 책임 추궁, 모든 단어가 쇠망치처럼 박민준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하얘졌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그 합의서를 받아들었다. 단 몇 페이지만 넘겼을 뿐인데 식은땀이 그의 이마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합의서의 조항은 극도로 가혹했다. 부부의 혼후 공동재산은 거의 전부 이세연의 혼수와 수입으로 구매한 것이므로 모두 이세연 소유로 귀속된다. 그는 빈손으로 쫓겨나야 했다. 그리고 가정폭력의 과실을 감안하여 박민주는 이세연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 액수는 그가 현재 가진 자산의 몇 배에 달했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가 아니었다. 무자비한 사망 통지서였다. 말도 안 돼. 동의 못해. 절대 이렇게는 못해. 박민주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에 차 합의서를 찢어버리려 했다. 다른 검은 정장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가볍게 손을 들어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다. 살짝 힘을 주자 박민주는 손목이 부서질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이마에는 콩알만한 땀방울이 맺혔다. 박민준 씨, 냉정을 유지하시길 권합니다. 남자의 말투는 평탄했다. 서명하고 안 하고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또한 당신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연 씨는 당신에게 3일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3일 후에도 당신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시선이 옆에서 떨고 있는 김영자 씨와 박민호를 차갑게 훑었다. 당신 어머니 김영자 씨가 여러 차례 이세연 씨에게 가한 공개적인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당신 동생 박민호가 이세연 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려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우리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몰래 촬영? 박민주는 갑자기 고개를 돌려 박민호를 쳐다보았다. 박민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고 시선을 피하며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김영자 씨도 멍해졌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내뱉었던 악담들이 죄의 증거가 될 줄은 몰랐다. 민사소송. 그러면 더 큰 배상을 해야 하거나 심지어 감옥에 갈 수도 있을까?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와 순식간에 그들을 덮쳤다. 내용 증명을 전달한 남자는 손을 놓고 합의서를 다시 박민준의 품에 쑤셔 넣었다. 3일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그 말을 마치고 두 사람은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차에 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은 차량 흐름 속으로 조용히 미끄러져 멀리 사라졌다. 남겨진 것은 박민준 일가 세 사람뿐이었다. 마치 치욕의 기둥에 못 박힌 유령처럼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멍하니 서서 주변 이웃들의 손가락질과 품 안에 있는 산처럼 무거운 이혼 합의서를 느끼고 있었다. 절망이 차가운 파도처럼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다. 서명하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고 서명하지 않으면 명예를 잃고 법정에 서게 되며 심지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 다송덩덩 스후 우루 거터이 김영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눈으로 눈물이 이미 말라 더 이상 울 수도 없었다. 박민호는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아 온몸을 떨었다. 박민주는 그 이혼 합의서를 보며 손가락에 힘을 주어 종이를 찢어버릴 듯했다. 이 순간 그는 마침내 완전히 깨달았다. 그가 이세연을 집에서 쫓아낸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이미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세연은 이제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이진혁은 당연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었다. 애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저항하는 것은 자멸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마치 도마 위의 생선처럼 마음대로 다뤄질 운명이었다. 이것이 대가였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여동생을 건드린 파멸적인 대가. 3일의 기한은 끝없는 공포와 갈등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갔다. 박민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그는 그 차가운 이혼 합의서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그는 법정에서의 결과를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이진혁이 가진 모든 것과 그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들은 틀림없이 그들 가족을 더 비참하게 만들 것이었다. 박민호 그 멍청이가 이세연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려 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그는 등골이 오싹했다. 그것은 형사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서명하는 순간 그의 손은 펜을 거의 쥘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그는 이제 자신이 이세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수년간奮斗에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집, 차, 직장, 저축, 심지어 평생 갚기 힘든 거액의 빚까지 짊어지게 되었다. 빈손으로 쫓겨나고 빚을 지고 어머니와 동생 역시 잠재적인 소송 위협에 직면해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어졌다. 이 집은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중병에 누워있고 어머니는 정신이 혼미하며 동생은 길 잃은 쥐처럼 집에서 숨어 지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은행에 의해 경매에 넘어갈 집에서 즉시 이사 나와 저렴한 월세방을 구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해야 했다. 끊임없이 밀려드는 빚독촉에 한때 겨우 유지했던 체면 있는 삶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심지어 예전보다 더 비참해 보였다. 예전의 술친구들은 이미 자취를 감췄고 친척들은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 그들을 피했다. 그들은 진정으로 인심의 변화를 하늘에 외쳐도 응답 없고 땅을 쳐도 소용없는 심정을 체험했다. 가끔 배달을 하던 길에 박민주는 상업 중심가의 대형 스크린에서 진혁그룹이나 이진혁 본인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조종하며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에 비하면 그들은 마치 그가 무심코 진흙 속에 밟아버린 개미처럼 전혀 가치가 없었다. 이진혁은 그들을 다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그에게는 아마 중요하지 않은 말 한마디에 불과했을 것이다. 박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속도를 내어 자전거를 몰았다. 마음속은 끝없는 후회와 씁쓸함으로 가득했다. 만약 그때 그가 이세연에게 조금 더 잘해줬더라면, 만약 그때 그가 가족들을 좀 더 단속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가 그 따귀를 날리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인생에 만약은 없었다. 한편 이세연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다. 오빠와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그녀의 얼굴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고 마음의 상처도 가족의 따뜻함과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점차 치유되었다. 그녀는 이미 서명된 이혼 합의서를 손에 들고 박민준을 거의 파산시킬 뻔한 배상 조항을 응시했다. 잠시 침묵한 후 마침내 오빠가 보낸 변호사에게 평온하게 말했다. 배상금은 됐어요. 실제 공동재산 분할만 하고 더는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진혁은 이 사실을 알고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말없이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여동생이 결국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아마도 그녀가 과거를 내려놓는 한 가지 방식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미워하지도 따지지도 않는 것.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그녀의 어떤 감정도 차지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세연은 이전 휴대폰 번호를 해지하고 과거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었다. 자신의 혼수와 저축, 그리고 오빠가 빌려준 창업 자금. 그녀는 굳이 차용증을 썼다으로.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열어 자신이 사랑하는 디자인 작업에 몰두했다. 여생은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고통받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사랑하는 일에 쏟았다. 그녀의 재능은 빠르게 드러났다. 작업실은 작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쇄도했다. 바쁘고 충실한 삶은 그녀에게 자신감을 안겨주었고 얼굴에는 다시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내면의 독립과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찬란했다. 가끔 그녀는 오빠와 함께 비즈니스 만찬이나 자선 행사에 참석했다. 그녀는 오빠의 팔짱을 끼고 고급 맞춤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한때 시댁에 시달리고 남편에게 뺨을 맞았던 그 불쌍한 여자와 연관 짓지 않았다. 그녀는 이세연이었다. 재벌 이진혁의 여동생이자 더 나아가 독립적인 자기 자신이었다. 박민준 일가의 후일담은 가끔 오빠의 비서를 통해 조금씩 전해들었다. 그들의 삶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원망도, 미움도, 심지어 동정도 없었다.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 사람들, 그 일들은 결국 그녀 인생 여정에서 빠르게 뒤로 물러나 다시는 교차점이 없는 풍경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이세연이 작업실에서 나오자 오빠의 검은 세단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진혁이 차창을 내리고 그녀가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엄마가 저녁 먹으러 집에 오라고 하셨어. 이세연은 미소 지으며 차에 탔다. 차는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그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향해 안정적으로 달렸다. 석양의 마지막 빛이 도시를 가득 채우며 모든 것을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이는 듯했다. 이세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득 나지막이 말했다. 오빠, 고마워. 내가 가장 약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내가 넘어졌을 때 바로 잡아줘서 고마워.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용기를 줘서 고마워. 이진혁은 앞을 보며 옆모습은 냉철했다. 그저 담담하게 음이라고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덧붙였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우리 집안 사람은 아무도 못 건드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려. 이세연은 고개를 돌려 오빠의 냉철하지만 듬직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웃었다. 눈가가 살짝 뜨거워졌다. 알았어. 잔소리쟁이.
차는 차량 흐름 속으로 섞여 집을 향해 달렸다. 창밖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며 마치 수많은 반짝이는 별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주었다. 과거의 악몽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상처가 한계를 넘었을 때 용서는 유일한 선택이 아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가치와 굳건한 지지에서 비롯된다. 잘못된 것을 떠나야만 정의로운 만남을 맞이할 수 있다.